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블록폴리오 보셨겠지만 아마 알트코인 사토시 마켓이 지금 아마 회복하고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외에 시총 상위에 있는 코인들 비중이 좀 높아서 지금 비트코인 개수를 보면 그냥 대충 지금 차트를 안 봐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장세가 이제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저도 이제 예전에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메이저 이제 알트나 알트코인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하기 전에는 비트코인은 급락하지 않을 거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대로 지금 현재 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전 세계 이제 정치 세력, 경제 엘리트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할까? 과연 하반기와 내년엔 이들이 과연 무슨 생각을 할까? 무슨 계획이 있을까? 이런 걸 보면 코인 시장이 어떻게 가리라는 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 인프라 법안이 아직 통과가 되지 않고 있긴 하지만 인프라 법안은 통과될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걸 찾은 건데, 여기 보면 뱅크 오브 잉글랜드 정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강력한 어떤 인프라에 관한 이 투자가 필요로 하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과연 왜 갑자기 뱅크 오브 잉글랜드는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만약에 그냥 자연스러운 인플레이션 현상이라고 하면 누구나가 다 그냥 평범하게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하면 그게 해답이라고 생각하지만, 여기 인프라에 관해서 강력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럼 엄청난 돈을 풀겠다는 얘기예요. 왜 인프라란 얘기가 나와요? 스태그플레이션이란 얘기예요. 지금 현재의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제 상황에 관해서 인정한 거예요. 미국 정부만 인정한 게 아니라 뱅크 오브 잉글랜드도 인정을 한 거예요. 그건 ECB도 마찬가지일 거고, 뱅크 오브 차이나, 뱅크 오브 재팬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인프라에 투자하는 거는 우리나라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아마 경제를 어느 정도 이제 끌어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플랜 B에서 해제라는 얘기를 또 하네요. 그러니까 해제라는 얘기를 왜 자꾸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너무 자주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되게 싸 보이거든요. 자, 여기 보면 비트코인 55,000달러다. 근데 63,000달러까지 가는데 단지 15% 남았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이분이 얘기한 것 같이 가기를 바라고, 갈 확률이 높다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인프라 법안이 다가온다라는 생각을 하고, 국세 수입 예산 전망치와 실제 수입,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021년도에 예산 편성된 거랑 세수 창출한 게 약간의 오차가 있었다. 근데 2022년에 조금 세금을 많이 거두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세수 창출을 20% 늘리겠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아마 뭔가를 할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일단 예산 편성이 2022년도에 604조예요. 500조가 넘는 돈이에요. 미국에 비해서 10분의 1가량, 한 9분의 1가량밖에 안 되긴 하지만 어쨌건 이것도 엄청난 돈이거든요. 8.3% 증액한다. 2021년보다. 자, 이만큼 예산을 더 늘리겠다. 돈을 풀겠다는 얘기죠. 근데 2022년에 국세 수입 예산안이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자,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예산 아니에요. 본인들의 계획이에요. 여기서 7.8%를 인상시켜요. 자, 향후 어떻게 될까요? 세금은 올라가고 수익은 감소하고, 자, 금리는 인상되고, 그럼 그 얘기는 뭐냐? 자, 지금보다 훨씬 살기 어렵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세금이 올라간다, 그리고 금리 인상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그런 식량 자원 가격이 급속도로 가격이 떨어질까요? 석유 가격이 급속도로 가격이 떨어질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년에도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인프라 법안 지금 움직이는 거랑 한국의 예산안을 보면, 자, 전체적인 어떤 스트림을 알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이 되게 중산층이라고, 우리는 보통 나는 중산층이야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지만 사실은 중산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미국의 중산층 상위 1%에 비해 미국 부의 몫이 되게 적어지고 있다.
중산층의 금융 안전성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침식되었고 이들의 합산 자산은 국가 자산의 26.6%로 하락한 반면 상위 1%의 자산은 총 자산의 27%로 급증을 했습니다. 자, 이게 미국만의 문제일까요? 네,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 정부는 전 세계 국가는 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점점점 그 계층이 얇아지고 있고 진짜 상위 1%의 엘리트 외에 나머지 98%는 다 마찬가지로 중산층 이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로 점진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트를 가거나 상품을 살 때도 진짜 싼 게 있는 반면 똑같은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이 엄청 붙어있는 엄청 고가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마 시장이 두 개로 아마 재편될 거예요. 중간가는 없고 아마 여러분들 뭐 제조업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뭐 중간에 유통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시장이 아마 그렇게 재편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욱더 극심하게 자 부익부 빈익빈이 더 극심해질 확률이 높고 어쨌든 그거를 조금이라도 해칭하고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없는 돈에 코인을 투자하는 거고 자 오늘 아침에 보니까 다른 코인은 많이 올라가는데 호라이젠이 사토시 마켓에서 지금 막 지지부진하잖아요. 저 이거 되게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홍종우 님이 이 호라이젠 톡방에 들어가시기 전에 예전에 미덥 했을 때부터 저희 이제 호라이젠 코인을 투자를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되게 오래됐죠. 근데 뭐 호재가 뭐 그때 있다 없다 이런 걸 떠나서 뭐 괜찮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저도 오랫동안 갖고 있었는데 뭐 뭐 코인베이스 상장하고 나서도 그냥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뭐 그에 비해서 반토막 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저는 갖고 있어서 중장기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설상 젠두 런칭 이후에 뭐 호재거리가 뚜렷하게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가격이 많이 안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대중한테 시그널을 반드시 보이지 않는다. 당장 상황에. 그런 코인 중에 아마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존버님이 또 트윗을 열심히 올리셔가지고 비트코인 반감기야 호라이젠 반감기에 관해서 빗대서 앞으로 괜찮다. 그러니까 매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닉 헬만이 예전에 베리 실버트한테 질문을 하잖아요. 자, 비트코인을 2016년에 산 거가 같은 거냐? 호라이젠 뭐 지금 사는 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베리 실버트가 2012년도에 비트코인을 7달러에 사는 것 같이 같다라는 얘기를 2020년에 했어요. 물론 이때보다 지금 호라이젠 가격이 많이 올라간 건 사실이긴 해요. 사실이긴 한데 다른 뭐 김치 코인들보다 수익률이 지금 지금 당장을 보면 토큰이라든가 뭐 몇몇 개 코인 뭐 김치 코인보다 되게 못한 건 사실이잖아요. 저는 토큰이 뭔지는 몰라요. 찾아볼 생각도 없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하냐면 내가 XRP를 투자해. 내가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투자해. 뭐 비트토렌트를 투자해. 예를 들어서 이거 뭐 갑자기 좀 오르긴 했는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내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보다 이게 좋아 보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근데 저라면 단타를 하더라도 이 코인을 투자 안 하겠어요. 진짜 단타를 한다면 몇백만 원? 많아봐야 1,000만 원 넘지 않는 수준? 딱 그 정도 선에서 멈춰야지. 이 코인은 차트상 봐도 아시겠지만 장난질이 심해요. 윗꼬리가 엄청나게 길게 말렸잖아요. 그럼 여기서 물린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급작스럽게 떨궜는데 또 여기서 반등을 줄 수는 있어요. 도치 패턴이 나오고 여기 보면 차트상 이평선을 보면 들어가도 되겠다는 생각을 아마 분명히 할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히 함정이 있어요. 수익은 날 수 있겠지만 장투로 끌고 가기에는 무리수가 되게 많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코인도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비트코인도 지금에야 뭐 가격이 어느 정도 뭐 6천만 원, 7천만 원 가까이 되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코인 투자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얘기하면 피하지 않죠. 제가 이제 처음에 투자했었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한테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저를 이상한 취급을 했었어요. 그리고 호기심 갖는 사람들이 극소수였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쫓아오기 시작을 해요. 뭐 제 보면은
구독자분들도 많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잖아요. 이렇게 되다가 대중 심리라는 게 그래요. 호기심을 갖다가 계속 사람들이 모여들다가 어떤 현상이 있냐면 궁극에는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하죠. 이미 그때는 근데 가격이 많이 올라갔었을 때 비트코인을 사람들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가격이 거의 뭐 7천만 원 가까이 올라가니까 그러지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펀더멘탈 있는 어떤 그런 못 올라간 코인들도 분명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대중들은 이렇게 움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거를 몸소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러려니 하는 거고 토큰이나 이런 데 이제 관심 갖는 사람들 뭐 그건 뭐 할 수가 없죠. 그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투자를 하다 보면 내가 지표도 없고 방향성도 없기 때문에 나침판이 없는 상황에서 조금만 하락을 하고 조금만 악재 뉴스가 터지면 이 내가 잘 나가다가도 이 방향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라는 게.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지조가 없고 목적 의식이 없고 목표가 없는 사람은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한 달 벌어 한 달 먹고 사는 사람들, 그냥 1년 벌어서 1년 먹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미래가 없어요. 직업적으로도 직업 의식이 있고 제가 말씀드린 건 직장이 아니라 직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특히나 앞으로의 세상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그게 언제까지 갈지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직업과 직장의 차이는 아시죠? 자, 그러면 나침판이 있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진짜 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베리 실버트라는 그 어떤 그 인물, DCG 그룹의 창업자인 베리 실버트라는 그 인물에 관해서 연구를 했었던 거고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 나침판의 지표를 그냥 믿고 저는 여기다 이제 투자를 하는 거예요. 베팅을 하고. XRP 물론 여기 들어갔다가 나오긴 했지만 저는 거기에도 다 함정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걸 되게 많이 사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 근래 얼마 전, 한 달 전인가? 그때도 조금 많이 매수를 해놨어요. 네오는 뭐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어쨌건 중국의 성장을 보면서 베팅한 거고 WRX도 뭐 인도의 성장을 보고 그냥 끌고 가는 거고 오르든 안 끌든 자 여기 뭐 시총 상위에 있는 코인들 토큰에 비해서 코인에 비해서 썩 그렇게 수익률이 썩 좋진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콧방귀를 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포트를 바꾸죠. 근데 진정하게 진짜 오래 끌고 가서 큰 수익을 보려면 내가 이런 것도 잘 결정을 해야 돼요. 포트폴리오도. 이게 지금 당장은 몰라, 그거를. 그냥 숫자가 많이 올라가면 내가 가진 코인보다 값어치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톡방을 보면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하시는 거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세가 얼마나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귀여워 보여, 되게. 그러니까 어떤 게 되게 귀엽냐면 막 내가 투자를 했는데 코인이 안 올라가면 막 이렇게 좀 뭐랄까 아이들이 막 이렇게 뭐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이렇게 막 그러는 것 같이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저는 다 시간의 압박에서 온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당사자가 지금 얼마나 돈에 관해서 쪼들리거나 압박이 심하면 그리고 지금 현재 배가 고프시면 그럴 거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런 글 하나 문장 하나 보면 저한테 이제 댓글 다시는 그런 분들 보면 그게 누군가가 사실적으로 직관적으로 얘기를 안 해도 그게 다 보여요. 사실은 아니라고 그 심리 상태가 사실은 그 문장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저 이제 어떤 스타일이냐면 2014년도에 6 플러스를 샀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지금까지 썼어요. 지금도 쓰고 있어요. 아직 아이폰 13 프로맥스를 받지를 못했어요. 저는 이제 큰 화면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아이폰을 쓴 지 7년이 된 거예요. 제가 그 중간중간에 아이폰 살 돈이 없어서 제가 이 아이폰을 지금까지 계속 사용을 할까요? 근데 이 고장이 안 나요, 잘. 폰 자체가. 고장이 안 나더라고요. 떨어뜨린 적도 없긴 하지만. 근데 어쨌든 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한번 이렇게 맞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무던하게 그냥 뭐 유행에 끌려서 뭐 이렇게 저렇게 막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냥 무던한 스타일이에요. 예, 처음에 이제 코인 투자할 때부터 지금까지도 그렇고 그리고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빚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하거든요. 아니 뭐 진짜 돈이 없어서 소액을 빚을 내서 뭐 투자를 할 수 있어. 그건 뭐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건 인정해. 근데 남들 하는 거 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남들 하는 거 다 하는 사람들. 뭐 내가 나는 뭐
연봉이 되게 작은 월급쟁인데 누가 뭐 호텔 가서 밥 먹는데 그리고 거기다가 5만 원짜리 팁 하나 이렇게 놓고 가는 그런 거 보면서 의시되고 싶고, 그리고 남들 무슨 차 타면은 그 차 뽑아서 막 이렇게 다니고 막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리스 잔뜩 받아가지고 빚을 잔뜩 떠가지고. 근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돈이 많다고 해서 막 쓰다 보면 한 달에 1억을 벌고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5천을 벌어도 그게 의미가 없어요. 돈이라는 게 자기가 벌면 버는 거에서 저는 소비를 좀 약간 지금 같은 상황에서 미래를 보고 좀 줄여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식량 위기가 지금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언제 들이닥칠지 몰라요. 인플레이션이 언제 멈출지 몰라요. 근데 그거 아시나요? 한 번 인플레이션이 뭐 근로소리 뭐 그런 어떤 식자재가 올라가면 가격은 떨어지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가요. 어쨌든 빚의 무게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남들 하는 거 다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제가 대단하다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장이 안 났으니까 저는 이제 지금까지 쓴 거예요. 원래 작년에 바꾸려고 했는데 뭐 올해 바꾸게 됐네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근데 어쨌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있으면 있는 대로 아껴서 써야 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아껴서 써야 되고 그렇게 코인 투자도 그런 식의 생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이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괜히 쓸데없는 얘기를 한 게 아닌가 모르겠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